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부담 때문에 오히려 또 경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들긴 하고, 근데 그래도 지금 3개인가? 딴 메달 전부 박태원 선수가 따준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큰 대회가 아니면 펜싱 같은 종목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시안게임 통해서 우리나라도 좋은 성적을 거둔 소식들을 계속 들려오고 하니까 좀 앞으로도 또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선수들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태환 선수 파이팅! 남녀 펜싱 이번 많이 땄죠. 멋지죠.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펜싱 여러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대한민국 으라차차입니다. 네, 으라차차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우리 태극전사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들어보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수영의 박태환 선수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멋진 실력을 뽐낸 남녀 펜싱팀에 축하를 보내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잠시 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소식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죠.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801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60년대나 나올 법한 소리를 21세기에 듣게 되네요. 네. 5117번님께서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대의를 위해 작은 정의를 버리는 결심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네, 오늘 인천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6일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야구 대표팀이 지금 대만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1회 말까지 7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홈런 2방을 포함해서 한 바퀴 돌면서 모든 선수들이 잘해줘서 1회 말 현재 한국이 대만을 7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주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리그 선수들이 주축인데 역시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더욱 절실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대만과 대등한 경기를 할 것으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만이 우리와는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도 왕야오린 선수,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출신이거든요. 네. 이 선수에서 정카이진 선수로 바꾸는 등 대만이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콜드 게임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만을 이기게 되면은 결승전에서나
일본을 만나거나 대만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아주 금메달 행진이 순조롭게 되겠죠. 네. 아무튼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야구 2연패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한국 팀은 사격을 비롯해서 조정, 우슈 등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6번째 금메달에 여자 펜싱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펜싱 플레레 단체전 플레레 하면은 이제 남현희 선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땅콩 검사 이 남현희 선수가 마지막 9번째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32대 26으로 6점을 앞서 있어서 네. 남현희 선수의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베테랑 아닙니까? 예. 이거 6점이 그렇게 편한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대 27이 됐는데 예. 방금 또 한 점을 추가해서 33대 27로 이겨서 우리가 펜싱에서만 7번째 금메달을 막 땄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할 일이네요. 펜싱이 지금까지 9종목이 벌어졌거든요. 2개만 빼놓고 7개를 땄고 이제 남자 단체 사브르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펜싱에서만 7개 금메달을 땄네요. 어쨌든 방금 딴 펜싱 여자 플레레를 포함해서 오늘만 우슈에서 하나, 조종에서 하나, 사격에서 3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특히 우슈 종목은 첫날 경기에서 트로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는데 트로 종목은 이제 태권도로 말하면 폼세 있죠. 네. 붙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형을 하는 거. 네. 그것을 땄지만 오늘은 산타 종목. 산타 종목은 이제 태권도 말하면 겨루기 있죠. 서로 막 붙고 싸우는 거. 네. 여기서 오늘 금메달을 딴 겁니다. 최초입니다. 네. 이 산타에서 따는 것은 김명진 선수가 우슈 남자 산타 75kg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련 종목인데 이란의 나드바르 선수를 결승전에서 2대1로 꺾고 산타 종목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수에서는 이제 2번째 금메달이 된 거죠. 네. 조종에서도 아주 가치 있는 금메달을 물에서 건졌습니다. 여자 싱글스컬 조종은 모두 2kg를 노를 젓는 경기거든요. 조종 종목은 모두 다. 싱글스컬은 혼자서 노 2개로 2kg를 젓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자 조종 싱글스컬에서 김혜지 선수가 8분 46초 52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조종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딴 게 2006 도아시안 게임 때 남자 싱글스컬의 신은철 선수거든요. 네. 이번에 김혜지 선수가 조종에서 2번째 금메달을 건졌고요. 사격에서 여자 50m 소총 단체, 그리고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 그리고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에서 김준홍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서 방금 여자 펜싱 프로레를 포함해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군요. 은메달, 동메달도 있죠. 네, 은메달, 동메달도 많이 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거 대단한 건데 그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경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 프로레 단체전에 이어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도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도 85kg급 사재혁 선수가 역도에서 첫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다 휩쓸어 갔는데 이 사재혁 선수는 2008 베이징 올림픽 77kg 금메달, 또 2012 런던 올림픽 77kg 도전했다가 경기 도중에 팔이 골절되는 엄청난 부상을 당했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이 부러졌어요. 경기하다가. 근데 이번에 또 2년 만에 재기에 나서서 85kg급에 도전하는데 기록상으로는 동메달인데 자신은 투혼을 발휘해서 그 이상의 메달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사재혁 선수가 지금 현재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자 자유형 100m 박태환 선수. 그동안 동메달만 3개 땄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신의 주종목이 돼버렸어요. 100m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 400 또 남은 1500은 이제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빨리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 100m는 스피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단거리. 그래서 은메달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내일 축구 경기가 있죠. 홍콩과 16강전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축구 참가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홍콩이 우리나라 김판건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홍콩과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 이렇게 두 경기가 가장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농구, 배구 등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네. 이 박태환의 100m 또 축구 16강전 네. 이 두 경기가 다른 종목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곧 20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해 곳곳에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화로가 외곽 쪽으로 창천 삼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합정역에서 동교동 삼거리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신촌도도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도 아현교차로 부근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인로 외곽 방면으로는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신도림역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국회대로도 여의 2교에서 목동 축구장 입구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 반대쪽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구간 밀리고요. 테헤란로가 포스코 사거리에서 강남역 구간, 강남대로가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 각각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가족하면 무엇이 맨 처음에 또 오를까요? 네, 부모, 형제 같은 혈연 관계, 당연히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요즘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뛰어넘은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인 가구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공동주택이죠.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공동주택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미산 마을에서 유쾌한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는 신한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쉐어하우스라고도 하더군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시고 계시는 그 성미산 마을의 쉐어하우스 이름이 특집입니까? 네, 저희가 이름을 정했어요. 무슨 특집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특별한 집. 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집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럼 몇 명이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5명이서 지금 같이 살다가 네. 다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고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서 네. 지금은 4명이서 살고 그럼 있어요. 이제 큰 한 집에 네네. 방이 5개가 있나요? 방이 4개가 있고요. 방이 4개 있어요. 네. 그럼 각자의 각 방에서 사시고. 네네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집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대신 네. 복층이에요. 네, 복층. 그래서 2층이 공용 공간으로 이제 주방하고 식탁하고 이렇게 예. 있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누가 밥합니까? 저희 다 같이 다 이렇게 같이 해서 먹고. 네. 4분 5분이 같이 밥하려면 좀 시끄럽겠는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노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교대해가면서도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각자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시간이 안 맞으면 네. 그러면 거기에 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좀 저렴합니까? 네, 그냥 일반 왜 시가 그런 데를 살아도 예. 아무래도 여럿이 모여서 내면 훨씬 예. 싼 편인데 예. 저희는 특히 저희 집이 예. 저희 성미산 마을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예. 청년들의 어떤 주거를 위해 지원해주기 위해서 네. 만든 그런 집이라서 예. 뭐 월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집이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게 있어요. 네.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이 전세나 월세 네네. 이런 집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전 해왔던 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냥 거기 입주 희망을 했더니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생판 모르는 분들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그랬죠. 좀 서먹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 집에 입주하기 전에 네.
한 6개월, 5개월 정도를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 해서 왜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방이 굉장히 좁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만나서 네, 미리 만나서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게 중요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네, 그러면서 되게 친해지고 네. 조금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서로 생활 습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좀 사전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증금의 월세가 좀 저렴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네.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만 같이 해 먹어도 네. 재밌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한다면 혼자서 해 먹고 해. 네, 외롭죠 아무래도. 예. 되게 힘들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고 밤에는. 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어쨌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네, 되게 네. 좋죠 그럼. 그렇군요. 이 공동 이런 주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다른 것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있고, 같고요. 혼자 네. 살려면 아무래도 뭐 반지하 방이나 옥탑방이나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네. 같이 모이면 이제 돈이 많이 모이니까 네. 뭐 깨끗한 곳 혹은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조금 더 찾아가는데 수월한 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외롭지 않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쨌든 식구들이니까. 동시에 이제 원래 그 혈연 관계인 네, 가족하고 네. 같이 사는 것에 비하면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혈연 관계인 가족들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그런 것보다 오히려 조금 친밀하긴 하지만 서로 상처는 주지 않는 왜냐면 우리는 친구 같은 관계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진짜 가족한테 받은 상처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나 이 연령 차이가 좀 많은 분들하고도 이렇게 네. 공동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다른 저희가 되게 많은 편인데 제가 지금 제일 어린데 25살이고요. 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38살? 이제 띠동갑보다 조금 나이가 더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서로 이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가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서로 이제 이름이나 뭐 언니 뭐 이런 호칭을 잘 안 쓰고 별명을 써요. 별명이요? 네, 예를 들어 제 별명은 구슬인데. 구슬. 네, 그러면 한 3살짜리, 5살짜리 애기들도 저를 구슬 이렇게 부르고 되게 나이 많으신 분부터 구슬 이렇게 부르세요. 아짜나 무채 구슬아하고 아짜나.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구슬아, 뭐 구슬이가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름으로 하면 뭐 구슬 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구슬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나이에 어떤 위계 없이 저도 그 언니를 되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안 하고 별명으로 부르고 서로 그러면서 조금 평등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넌 나이 드는 사람 좀 대우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존중은 하지만 이제 뭐 누가 뭐 언니네 그런 성별이나 위계가 그런 표현을 안 쓴다. 호칭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면서요? 저희는 써본 적이 없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네, 사회적 가족. 네. 가족, 이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고 사회적 가족이다. 네. 이런 표현으로 요새 이제 하우스 쉐어, 네. 역시 대한가족의 형태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 쉐어 하우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니까 선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집에 입주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고려해야 할 점을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 상대방이랑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막 오해들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거를 잘 표현하고 상대방한테 지켜주길 바라면서 또 상대방이 그렇게 똑같이 요구하는 거는 나도 지켜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요, 심리학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모든 게 그렇거든요. 네.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저 책도 쓰셨다면서요? 네. 책 제목이 뭡니까? 유쾌한 쉐어하우스라는 책인데요. 유쾌한 쉐어하우스.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쓰셨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사실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이나 경영이나 뭐 이런 책은 있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이런 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또 이렇게 살 때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다 담은
약간 실용적인 되게 쉬운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글들을 다들 잘 쓰시나 봐요. 아, 출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신한수 씨는 말씀도 아주 좀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저 성미산 마을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 성미산 마을이 저쪽 마포. 네. 그렇죠? 거기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어떤 곳이죠? 그 설명 간단히 주시겠어요? 예. 네. 94년에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게 생겼어요. 이제 당시에 맞벌이 부부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육에 국가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좀 많이 힘들었을 때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태로 한번 이 고민을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또 다양한 협동조합들 어떤 협동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생활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가 점점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어린이집 말씀하셨고 네. 어린이집부터 시작했다는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나요? 이제 어린이집은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들의 먹을 거를 되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그런 걸 만들고 그리고 유기농 반찬 가게, 뭐 대안학교, 마을 카페,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주택 프로젝트 뭐 이런 등등 많은 게 있죠. 네. 그 성미산 마을은 다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조금씩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네네.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종종 마을에 다니다 보면 마을 투어라고 해서 또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그렇군요. 아주 이 공동주택에서 행복한 유쾌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신한슬과 한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네,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6110번님께서는 죄는 괘씸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면하여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반면에 2711번님께서는요. 기업은 시스템과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지 오너 개인이 없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드린 질문입니다. 2842번님께서는요. 국민 살자고 경제 살리자는 것이지 기업 총수, 죄 덜어주려고 경제 살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적어주셨네요. 8074번님께서는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취지라면 여론을 수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결국 예산안도 축소 균형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거 사실상 증세 아니냐라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우리나라 예산, 경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슈퍼 예산을 내놨어요. 그죠? 네. 네. 도대체 얼마나 확대된 겁니까? 지출을 보면은 작년 예산보다 20조가 늘어나서요. 네. 376조가 된답니다. 예. 376조라고 하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이신데도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 그러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팍 알겠는데 예. 네. 이게 376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건 알겠지만 어쨌건 이게 나라 살림이니까 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지. 네. 그리고 또 이게 지출도 그렇고 이제 예산안이라고 이제 수입 예산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수입 예산을 보면은 작년보다 13조 4천억 원이 늘어난 382조 7천억 원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정 수지가 나오는데 관리 재정 수지는 금년이 이제 25조 5천억 원 적자인데 내년에는 33조 6천억 원 적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 정도면은 정말 적자 규모가 되게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특히 증액이 됐나요? 예,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저 보건복지 노동 분야고요. 예. 그게 이제 9조 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115조 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이제 안전예산이 이제 17.9%가 늘어나서 14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을 보면 재밌는 게 이제 개별 소비세가 가장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29.6%가 증가했는데 이게 담배 소비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종부세, 상속, 증여세 이런 거가 이제 11% 늘어나서 이게 아마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종부세도 늘어나고 상속증여세도 세수가 늘어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필두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소득세도 좀 늘어날 거다 해가지고 소득세는 한 5.7%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나와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적자 폭이 늘어났어요. 네네. 네. 우리나라 지금 부채 수준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부채요? 네. 국가 채무죠. 국가 채무를 보면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은 내년에 이제 35.7%가 되는군요. 그래서 예. 570조가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숫자인 건 분명합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도 보면은 선진 OECD
평균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이 60%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랬었는데 뭐 거기에 비해 봐도 한 절반밖에 안 되고요. 게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 OECD 국가들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이 1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 네, 그거를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공기업 부채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합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60% 정도가 되고 또 게다가 우리나라는 천조가 넘어가니까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공공하고 민간의 부채가 많아서 상당히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부채들이 많아도 괜찮습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사일에 제일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쓸 때는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죠. 이제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고령 사회 그 말로만 듣던 고령 사회 진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다음 정권이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은.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점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 채무는 자꾸 늘어나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세출이나 세입에서 아무런 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 2030년대 중반이 되면은요. 그 그리스나 스페인식의 그 재정 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 원인이 이제 특히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뿐만이 아니고 또 이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출산 고령화가 합쳐서 예.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아이를 낳질 않으니까 일할 사람들은 돈 벌 사람들은 인구 추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그 젊은 사람들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 숫자가 2060년이 되면은 반으로 줍니다. 그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재정 구조를 가지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 몇 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이게 고령화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악화되고 또 위기가 나고 이럴 게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 거죠. 당분간은 보면 괜찮은데 그 이후를 보면은 좋지가 않고 그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이제 위기가 나서 이제 2009년에 굉장히 재정을 팽창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재정이 너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부 내부에서 준칙을 마련했었어요. 그 지출보다 지출을 갖다가 수입 들어온 것보다 증가율을 낮게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거에 증가율을 낮춰갖고 점진적으로 이제 재정을 건전화시켰다든지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5.7%고요. 수입 증가율이 3.6%입니다. 그래서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2%포인트 높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거꾸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준칙을 이제 일시적이나마 이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단 금년뿐만이 아니 1, 2년 뒤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나.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를 약화시키고 일시적으로나마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8년까지 재정 수지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8년까지
관리 재정 수지가 GDP의 1% 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 금액으로 치면 18조 원의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내 거의 2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 내고 다음 정부 초년도에도 18조 정도 적자가 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은 임기 말에는 항상 흑자를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네, 그 DJ 정부 때는 IMF가 났었고요. 초년에 그러다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쭉쭉쭉쭉 개선돼가지고 흑자 만들어 놓고 나가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2003년에 카드 사태가 나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쭉쭉쭉쭉 개선해서 이제 흑자를 만들어 놓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MB 정부 때는 그걸 못했죠. 내내 적자가 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게 이제 상당히 커다란 적자를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입 경정도 뭐 부랴부랴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임기 내내 계속 적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도 초년에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가 나라 살림을 흑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권이 흑자를 만들어 놓고 나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그 보수 정권이 계속 적자가 나는 거는 좀 아이러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경제 좀 활성화가 되고 나면 만일 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뭐 소득 좀 늘어나고요. 쓰임새도 좀 늘어나고 그럼 세금도 좀 더 많이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건가요?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 거죠. 기대를 하고 하는 건데 문제가 이제 그런 기대가 실현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봐야죠. 뭐. 네, 해봐야죠. 근데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지금 부진한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둔화됐는데도 재정 지출을 나 뭐 감세를 통해 갖고 이 재정을 통해 갖고 또는 금리를 인하해 갖고 이거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놓고 보니까 경기 회복은 잘 안 됐는데 그 나라 살림은 굉장히 나빠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인 뭐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이제 재정을 통해서 부양을 하면은 경기도 살아나고 뭐 재정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좋은데 이게 구조적인 침체냐 아니면 일시적인 침체냐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도 정부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걸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런 구조적인 대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경기 회복을 뭐 어쨌건 간에 좀 일시적이라도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구조 조정도 좀 병행을 하고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계 소득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 예산안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까? 가계 소득 그렇게 물으시니까 정부 예산만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른 뭐 기업 소득 환류 세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소득을 좀 높이는 노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담배값이니 무슨 지방세니 자동차세니 뭐 이런 거 올린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간접세 아니겠어요? 이제 거두기 쉬운 세금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이 갈려요? 그 학계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찬반이 갈리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게 뭐 이게 증세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게 뭐 증세가 분명하다. 그걸 세금 더 걷는 거냐 장애인 증세죠. 당연히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담배 개별 소비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너무 안 올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려갖고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거를 이제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좀 했었으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갖고 이번에 이걸 올려야 되겠다는 걸 이제 미리부터 그 알려주고 그럼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이해도 좀 확산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왔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 간접세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걸 좀 같이 높이거나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좀 적겠죠. 그러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세나 이런 뭐 법인세 같은 것도 한데 모아갖고 여러 개를 좀 모아서 봐야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이게 하나씩 하니까 반발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 소득에 대한 세율이 말이죠. 네. 최고. 그러니까 네네. 뭐 그러면 25% 뭐 이렇게 뭐 20 몇 퍼센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외국에 비해서 그게 낮은 건가요? 이 소득세의 경우에는 거의 뭐 외국에 비해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피케티 얼마 전에 왔다 갔지만 그런 거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더 올릴 여지가 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의 문제는 이제 최고 세율이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게 많다 그래요. 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그 세 부담은 그보다 작다.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세도 최고 세율이 22%지만은 실제 내는 거는 뭐 10한 뭐 8%밖에 안 한다. 감면해주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 이렇게 누진적인 이런 세금을 같이 하면서 뭐 담배세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은 간접세를 한다고 하면은 뭐 반발이 좀 적을 텐데 뭐 지금 안 하지만은 뭐 언젠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알려주면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적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따로따로 그냥 하나씩 하니까 뭐 세금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뭐 부자 감세했던 거 이거 다시 환원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그 학계에서 얘기 들어보면 참 딱하다. 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약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걸 지킨다는 건 상당히 소중한 가치인데 그러나 이제 그 고령 사회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은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 대선 과정에서. 근데 2018년부터는 분명히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되듯이 고령화 대비 이런 재정에서 무슨 세제를 개편한다든가 무슨 지출을 줄인다든가 하는 거는 고령 사회 가기 전에 다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고 이제 워낙에 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막 내놓고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거기 발목이 붙잡혀 있죠.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저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또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저 선거 공약 막 깨더라고요. 뭐 기초 의원들 무슨 공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공약을 깬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자 증세 문제 이거 공약 깰 수 있을까요? 아유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거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경제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첫 해 두 해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세를 안 하고 그런 조달을 한다고 하면 얘기를 했던 약속을 했던 것처럼 무슨 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뭐 세출을 구조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없고 지하 경제 양성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좀 사람들 불편하다는 얘기만 많았고 별로 없었고요. 그 대신 이제 적자만 불거지고 국가 채무가 올라가니까 증세를 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 나라에 빚이 많아졌다고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복지도 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는
뭐 세원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그 말씀드린 지하경제 이런 거를 양성한다든지 네. 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5분의 2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예,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방법이고 그걸 다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뭐 세금 문제는 국회로 통과해야 되는데요. 국회에서도 논란이 치열하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였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잘못을 한 기업인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9302번님께서는 총수들의 높은 경험치를 교도소에서 썩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4273번님께서는요. 오너는 없어도 기업은 굴러갑니다. 죗값은 치러야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388번님, 238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이한님, 작가 김영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